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총을 맞고도 전력 질주해 군사 분계선을 넘은 귀순병사는 자유의 집 서쪽 담장 아래 쓰러졌습니다. 오후 3시 55분쯤 귀순병사를 향해 JSA 간부 3명이 포복 접근하는 모습이 열상 감시 장비 TOD 영상에 보입니다. 이어 JSA 경비대대 중사 2명이 포복으로 귀순병사에게 접근하고 대대장인 권영환 중령은 제자리에서 상황을 주시합니다. 권 중령은 구조작전을 현장 지휘하며 두 중사를 엄호한 겁니다. 두 중사는 재빨리 귀순병사를 끌고 나온 뒤 권 중령과 함께 귀순병사를 차량에 태워 후송합니다. 유엔사는 권 중령이 굉장한 용기를 보여줬다면서 현장 대처도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UNC commander endorses the actions of the tactical leaders on the ground because they de-escalated this uncertain and ambiguous situation at the JSA. 하지만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고 총탄도 군사 분계선 남쪽으로 날아왔는데도 경비대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게 적절했냐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쪽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경고 사격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인 교전 수칙일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어 유엔사 교전 수칙 개정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됩니다. 지난 16일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비통한 표정으로 세월호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수색을 요구하는 건 무리라면서 목포 신항을 떠나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통하며 힘들지만 이제 가족을 가슴에 묻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수습자 장례식도 18일부터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 하루 전인 17일 오전 백실구역의 진흙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뼈 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유해 발굴단 관계자는 사람 뼈로 추정된다며 해수부 현장수습본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수습본부 책임자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다른 데 알리지 말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뼈가 발견되면 밀수자 가족, 유가족, 그리고 선저위에 통보를 해요. 근데 저희한테도 전혀 연락이 없었어요. 해수부는 미수습자 가족과 다른 유가족들은 물론 하루 2차례 현장 수색 상황을 알리는 보도자료에도 유해 발견 사실을 포함시키지 않아 그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상납한 특수활동비의 사용처 규명과 관련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상납받은 40억 원 대부분을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최 씨는 거부했습니다. 최 씨 측은 앞으로의 조사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상납자금의 사용처 가운데 하나로 최 씨를 지목하고 최 씨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의상 제작비와 삼성동 사저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대납한 만큼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 씨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일정은 아직 조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할 때 중간 단계에서 여러 번 조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활비 사적 유용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는 관련자 수사가 마무리된 뒤 진행될 전망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11월 2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날짜가 재밌지 않아요? 11월 22일 1122 1땡 2땡. 참, 네. 뭐 좀 놀아보셨나봐요. 당황하는 거 봐. 아, 진짜. 과거에 좀 놀았죠. 옛날에 안 논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투도 쳤다는 거죠? 화투뿐이겠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렇구나. 어쨌건 1등, 2등은 화투 용어잖아요. 왜 도박을 해요? 그렇게 하려면 하우스를 해야죠. 그래야 돈을 확실히 벌지. 그것도 하죠. 개평 뜯는 거 아니죠? 아, 그 하우스? 그렇지. 방 제공해주고. 아, 이건 죄질이 더 커서 하우스 제공은 그냥 하우스에 가서 하죠. 네. 어쨌든 간에 11월 22일 1땡 2땡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한때 좀 놀았다는 유명종님. 안녕하세요. 유명종입니다. 일명 에어포스원. 에어포스원답게 좀. 안녕하세요. 유명종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야수님.
안녕하세요. 지금도 놀고 있는 야수입니다. 아, 논다는 이야기. 네. 난 백수인 줄 알고. 하우스 제공해요? 아, 우리 집도 하우스고 여러 가지 하우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 남자들이요 결혼 안 한 친구가 하나 있으면 마누라랑 싸웠을 때 갈 집이 하나 있으면 딱 좋죠. 네. 그런 용도로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혼 안 하고 있는 친구 네. 있으면 좋고. 야수님이 혼자인데요.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만원이신 분들 많이 연락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자, 다음에 이 아저씨들 사이에서 섬 같잖아요. 외로이 떠 있는 섬, 무인도 같은 느낌. 한때 놀지 못한 게 한이 되고 있는 마차 인사드립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댓글들 이야기인데, 마차님이 너무 내가 분량을 안 준다는 거야. 정말 억울하죠, 내 입장에서. 이 토론 프로라고 하는 건 막 끼어들면 되거든요. 본인이 오빠들한테 양보하고 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 댓글 말씀하시니까 저 봤던 거 꼭 하나 읽어드리고 싶네요. 우리 푸나 하고 싶은 거 다 해. 감사합니다. 예. 자, 어쨌건 그 마차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마차님이 진행하는 프로들을 드리기도 하는데 워낙에 양보심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코로 방구 끼실래? 냄새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라도 양보를 하려고 하길래 내가 다른 거라도 읽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렇죠. 말 못하게 하는 사람은.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제가 가만히 있어도 괜찮았을 텐데. 더 이상 넘어가면 재수가 없어져요. 자, 어쨌건 세 분 나오셨고요. 저는 푸른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우리 푸나 하고 싶은 거 다 해. 팟캐스트의 문재인. 그만하시죠. 그건 좀 민망하다. 농담이었고요. 그런데 달력 이제 마무리해야죠, 이제 거의. 예, 이번 주 마감입니다. 사진을 넣고 싶건 안 넣고 싶건. 사진 안 넣으셔도 되고 사진 넣으셔도 되고. 문제는 사진이 아니고 내가 이 정권 교체 이후에 우리가 새로 만드는 달력에 뭔가 의미 있는 걸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새날베스트.com 그리고 세월호 기억 저장소에 더 크게 후원을 하고 싶으신 분은 예. 펀딩 마감 후에 조금 더 인상된 가격으로 구입하셔도 됩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만들고 있는 달력인데요. 사실 이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달력 나오면 그때 하나 사지 뭐. 펀딩은 뭐래? 펀딩이 뭐래? 막 주식 증설화 주는 줄 알고 겁내실 필요는 없고요. 그 양식 새가 날아든다 팟빵 새가 날아든다 공지사항 보시면은 거기에 직접 누르고 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새날베스트.com을 딱 타고 가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달력 접수만 받는데 예. 거기에 쓰라고 하는 것만 대충 쓰시고 그 계좌번호로 입금만 하시면 끝이에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메시지 쓰고 싶은 거 쓰고 안 쓰고 싶어도 안 쓰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방송하는 사람, 방송 듣는 사람 또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림들이 이렇게 같이 섞여져서 만들어지는 달력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소송하면서 지금 외롭게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 전달된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고요. 기회는요 항상 오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뭔가 손을 내밀 때 저는 그때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세월호에서 유골이 발견됐는데 그 기다림도 지쳤고 또 국민 세금 쓴다는 문제 같은 걸로 뭔가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제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이제 마지막 5분 남았죠. 네. 그분들이 이제 빈 관으로 장례식까지 치르고 난 뒤에 그 장례식 이전에 세월호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골이 나왔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선체조사이라는 기구가 세월호 수색하면서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선체조사위원회에 통보를 안 하고 숨겼다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해수부의 소속이죠. 현장수습본부 김현태 부본부장이 이게 알리지 못하게 막았대요. 결국은 해수부인데 우리 때 착각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행정부의 모든 게 다 바뀌어. 이런 거와 똑같은 개념이야.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 세월호를 담당해왔던 해수부 직원들은 그대로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장관만 바뀐 상태인 상황인데 무슨 의도로 그걸 알리지 않았는지 가족들은 떠나려고 하고 인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세월호 수색하기 못할 정도가 되니까 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세월호를 직립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빈 관으로 이제 장례식을 치렀던 거예요. 유골 대신에 유품을 집어넣고. 만약에 그 사이에 유골이 발견됐다고 그러면 선체 수색 계속해야 된다는 여론이 또 몰려들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감춘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하신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세월호 대통령이라고 할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진상조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24일 날 국회에서
제2기 특조위 관련된 법 이게 통과되느냐 마느냐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잠정적으로 기다려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호 6월이 발견됐는데 은폐를 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한 점 오योग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아까 명종님이 말씀하신 그 김현태 부본부장 있죠. 그 부분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책임질 테니 6월 수습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한테 그렇게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겠지만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왜 그랬는지도 되게 궁금한데 예. 지금 김영춘 장관은 이 사람을 그냥 오늘 바로 해임을 해버렸어요. 예, 보직 해임 된 거예요. 네, 보직 해임. 그렇지만 해임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책임을 다 안 지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조사를 해서 왜 그랬는지 이유가 뭔지를 파헤쳐야죠. 그렇게 하겠죠. 네. 이 사람이 기존의 해수부 공무원이었다고 하면 뭐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6월 발견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겠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네. 이유가 있겠죠.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것 때문에 선체 조사를 중단하네 만에 이런 문제만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난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손목 뼈 한 점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거 한 점뿐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수부 전체적으로 암묵적으로 뭔가 형성되어 있는 뭔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 김현태 부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올라온 게시물들을 보니까 503호 때부터 계속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푸른나무님 말씀대로 장관만 바뀐 거예요, 해수부가. 그 실무자들은 그냥 계속 있는 것 같고. 장관들은 본인들이 장관이 되고 나면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제일 잘할 테니까라고 유명하지만 어쩌면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은 세월호의 의혹에 대해서 다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체조사위원회건 뭐건 간에 구성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로 세월호에 제기된 의혹들을 다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세월호 문제는 유가족 분들이 저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투쟁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의혹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안일하게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고 뭔가를 맡긴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말 격노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청와대하고 지금 해수부의 입장이 둘 다 나왔는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미수습자 수습은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닌 온 국민의 염원인데 이렇게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고 유가족과 국민들께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 대변인 박수현. 예. 그래서 해수부 장관의 입장문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엄중한 사건이라서 지금. 먼저 이번 일로 다시 한번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7일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는 그동안 선체에서 수거된 반출물 세척 과정에서 1차 현장 감식 결과 사람뼈로 추정되는 뼈 한 점을 발견하고도 뒤늦게 선체조사위원회와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리고 22일에야 국가수의 DNA 감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해당 책임자를 보직 해임한 후 본부 대기 조치하고 감사관실을 통해 관련 조치가 지연된 부분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련자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전체 수습 과정을 돌아보도록 하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믿는데요. 아직도 바뀌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그 부분에 분노를 표시합니다. 방송은 오늘이요. 김영삼 전 대통령 2주기 추모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방송하는 녹음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다녀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국립현충원에 급히 가서 그 흔적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만 괜히 설레고. 원래 대통령이 움직인 동선에서는 흔적을 남기면 안 돼요. 아우 심각해. 문재인 대통령은 문민정부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3당 합당 이전과 이후
실제로 지금 정치 지형은 3당 합당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예. 여론조사가 뭐건. 예. 그런 면에서 홍준표도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사진을 걸었잖아요. YS의 정치적 유산을 누가 가져오느냐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성패랑 연관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호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심해도 될 수준이 좀 됐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의식하고 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김영삼 대통령은 3당 합당으로 정말 많은 욕을 먹었죠. 네. 그런데 취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인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네, 그렇죠. 예. 그 시절에 그분이 남긴 유명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 그분은 초심이 변하진 않았어요. 합당하고 노태우로부터 이 사람 대통령 돼도 괜찮겠네 정도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난 뒤에 대통령 되자마자 전두환 노태우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엄청난 적폐를 청산해 준 거거든요. 그게 김영삼 대통령의 가치라고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김영삼이 없었다면 김대중도 없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창과 대선에서 붙을 때 김영삼이 이회창 자기 당 편을 들어줬다면 대통령 못 됐을지도 몰라요. 각종 사건들이 있었죠. 온노비나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상황에서 보면 김영삼의 가치는 굉장히 대단한 것이다. 굉장히 굉장한 것이다. 네. 그래서 그 김영삼 대통령 2주기 그리고 이번에 이제 차남 현철 씨도 이번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그 선거 같이 이제 운동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쪽에서는 뭐 사실 뭐 고인 그 추도식에 가서 뭐 싫은 소리 할 필요 있냐 뭐 그 정도 선에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정말 크게 잘한 거 그리고 정말 크게 잘못한 게 동시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잘한 거 자체가 이제 그 금융실명제나 부동산 실명제나 그 폭력 조직들하고의 그 범죄와 이전제 예, 그게 노태우 전두환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해서 이렇게 치안이 자리 잡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그 인정할 것 인정해야 되는 거죠. 김영삼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큰 획을 그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전두환 노태우 처벌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저는 하나회를 해산시켰다는 거라고 봐요. 금실제도 있지.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도 네.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회를 해산시키면서 해체시키면서 정치 군인들이 정치에 깊숙이 들어왔던 그 관행들을 완전히 없애버린 그런 하나의 최초의 사건이라고 보고요. 그 이후로 사실은 군인들이 정치색을 띠면서 움직인 애들이 전형적인 움직인 애들이 이번에 다 달려들어간 남재준을 비롯한 이런 얘네들이죠. 그래서 하나회 척결이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던 한 28년 정도 군부 독재가 됐었잖아요. 대한민국 역사가. 박정희 이후로 노태우까지. 그렇게 한 28년, 30년을 군부 독재 시절을 겪으면서 쌓여왔던 강고한 권력. 그게 바로 곧 육사 출신의 군인 권력이었거든요. 예. 그 군인 권력을 군인은 군인의 몫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치색을 띠는 하나회를 완전히 해산시켜버린 저는 그게 가장 큰 공이라고 보고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좀 천천히 봐야 될 게 아까 야수님 말씀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한다지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인 문재인이 아니라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이 누군가를 추모하는 곳에 갔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둬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움직이는 하나하나의 동선은 곧 정치적인 행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봉화마을에서도 추모식에 가서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까지는 안 오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잖아요. 그것이 대통령이 움직이는 동선이 하나하나가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김영삼 대통령 그 2주기 추모식에 갔다는 것은 그분의 쌓아왔던 정치 자산과 정치 지형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촛불혁명 정부에서 그 부분을 끌어안아서 하나의 모멘텀으로 삼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고요. 이것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지난 10월 26일 날 박정희 묘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던 거야. 안 갔잖아요. 그런 하나의 그 행보 하나를 우리가 정치인 문재인 더하기 정치 집단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줘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의 행보로 인해서.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은 IMF라고 하죠. 근데요, 그 IMF의 책임의 사실상 3분의 2 이상은 전 정권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구조에 오랜 시간 동안에 적폐가 쌓이면서 결국은 그걸 못 막아낸 거에 좀 예. 가깝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어쩌면 김영삼 선구자였다고 봐요. 3당 합당 욕 엄청 먹고 그래서 코남이 고립되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준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 검찰한테 수사해라고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졌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이 말년에 욕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
사실 젊은 시절에 정치하던 모습들을 쭉 복귀해보면은 정말 멋있게 하신 분인 건 맞거든요.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사진 걸었잖아요. 자기네 당에 배출한 대통령이라고. 근데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을 걸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4명은 안 걸었단 말이에요. 왜 안 걸었지? 그 사람들이 가장 셌던 것 같은데. 일단 부끄럽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2명은 대통령 직위가 박탈됐고요. 그렇죠. 한 명은 탄핵됐고요. 그렇죠. 한 명은 지금 범죄 수사 선상에 있어요. 네. 더 열받는 건 뭔지 알아? 장제원이 이렇게 말했다? 늦었지만 자유한국당은 대통령님을 흠모하고 대통령님의 정의롭고 고귀한 민주주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존영을 중앙당사와 국회 당대표실 그리고 시도당에 걸었다. 보수가 무척 힘든 때다.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셨던 기계와 불굴의 의지로 보수 세력을 반드시 결집하고 재건하겠다. 이놈이 당이 당나라 당인 게 이런 거예요. 박정희는 이승만을 엄청 깠어요. 뭐냐고 뭐 경제가 없네 어쩌고저쩌고. 다 아시다시피 김영삼은 박정희를 엄청 깠어요. 이 세 사람들을 한 당사의 바로 옆에 사진으로 걸어놓고 있는 게 웃기고. 땅 속에서 벌떡 일어나겠네. 왜 이런 거 있잖아. 세 명이 거기서 그 영혼이 있다면 거기 세 명이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울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한 3명의 우리 대통령들은 일단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서로가 안쓰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랐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두 분의 유지랄까 업적들을 따르겠다는 게 확연하게 보이잖아요. 특히 외교정책이나 경제정책들을 보면 두 대통령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그냥 보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웃긴 놈들이야. 거기다 화살표를 걸어놔야 돼. 박정희는 이승만에게 디스, 김영삼 대통령은 박정희에게 디스 이렇게. 아이고 거기다가 참 이런 걸 건다는 게 좀 웃긴 것이고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국정원장들 수사하는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JTBC 보도라든지 등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국정원장들끼리 상납 확인. 국정원장이 그만두는 그 다음 국정원장한테 그거 주셨냐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하고 있냐고 인수인계를 하는 그런 짓도 확인됐고요. 더 골 때리는 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병기는요 국정원장으로 하던 그 바로 당시에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바로 비서실장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 발표가 났으니까 이제 인수인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정원에서 1억 원을 또 받아서 나가. 보도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쓰면은 챙겨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개인 비리설도 사실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냐 싶어요.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착했어? 하다못해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도 처먹는 거를 우리는 왜? 그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 1대1 매칭설 1억을 주면 나도 1억을 가지고 공평하게 이명박의 반띵 정신 그런 거죠. 이게 전형적으로 이런 그 사실들을 보면 전형적으로 매관 매직 더하기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로 집어넣는 이런 부패한 공직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임명돼. 근데 그날 바로 1억을 들고 나갔어. 줬나 안 줬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비서실장 발표 당일 1억 챙겨 나갔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선시대의 탕가놀이들이 엽전을 이렇게 막 쌓아두고 했던 그런 그림만 우리가 상상했지. 이 시대에 현금을 이렇게 챙겨 들고 나갈 거라는 거를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병기가 비서실장으로 발표된 당일날 1억을 챙겨 나갔다는 거는요. 아, 이거 확정됐으니까 약속대로 잘해줘서 고마워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을 거고요. 그 전에 이거보다 더 큰 돈이 움직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30억은 출처를 몰라. 그렇죠. 분명히 개인 비리 있을 거예요.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네, 상식적으로. 뇌물을 계속해서 갖다 바치던 놈들이 자기 돈 욕심 없었겠냐고. 그러니까. 그건 있을 거고. 추가로 정치권에 또 얼마가 들어갔냐 도 있을 거고. 1억을 5만 원권으로 생각해봐도 부피가 상당해요. 얼마 안 된다면서요. 그래도 이렇게 그 가방에 그 무게를 한번 상상해보면 500만 원짜리 20뭉치. 예, 묵직한 느낌은 들죠. 이게 자기 손으로 직접 들고 나갔다는 그 그림 자체가 너무 찌질하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들고 나갔다는 거, 직접 들고 나갔다는 거는 분명히 인사에 감사하다는 인사의 느낌이 확 와요. 당일날 가지고 나갔다는 건 이거는 다른 용도가 없어요. 아니면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입마이 포켓하겠다?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쓰임새가. 그러니까 청와대로 상납하는 거였으면 거기에 무슨 간부들을 기조실장 이런 사람들이 배달했잖아요. 본인이 왜 갖고 나가냐고. 임명된 날이니까. 청와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기념으로 직접. 아니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가 가는 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대통령님 잠깐 보십시오. 그렇죠. 그거 아니었으면 제 생각에 그거 아니었으면 이제 나도 이 큰 돈을 중얼오른 시대가 끝났구나. 그럼 이제 앞으로라도 받아야 될 입장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들고 나가야지. 그 보도를 보면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을 직원 경료비로 썼다고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국정원 그 당시의 관계자들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뭐야? 이건 제가 보기엔 개인 착복이에요. 그러니까 눈먼 돈이어서 직원들 경료비를 썼다고 했는데 직원들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이게 이병기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개인이 착복한 거예요. 와, 이거 1억이면 1억부터는 이게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지는데. 총체적으로 썩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야, 뭐 이런 세력이 다 있냐 싶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인간들이 나라를 국정을 운영을 했으니 대한민국이 그동안 제 모양 제 꼴로 돌아갔겠어요. 모든 것이 다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그 집단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대한민국을 운영을 했으니 제대로 돌아갔겠냐고요. 그러니 이런 자들의 눈에 세월호가 눈에 보이겠어요. 천안함이 눈에 보이겠어요. 무엇이 눈에 보이겠냐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들 이익 외에는. 그랬던 집단들인 거죠. 너무 지금 참담하고 처참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9년 동안 이렇게 망가져 왔구나. 이런 것을 진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순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상품이 걸린 이벤트 하나 하겠습니다. 줄 서 계셔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항치고 가지 뭔가 않고. 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넣어야겠네요. 예. 계속 게시판에 이메일 남기는 거 말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가장 공평하긴 하죠. 예. 이번 주 이벤트 상품은 연지연 곰탕입니다. 오. 광고 나가는 거 들어보시죠. 이 팟캐스트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연지연 곰탕이 배달 왔어요. 예. 엄마 더 주세요. 이분들의 자부심은 뭐냐면은 한우, 사골, 양지 이런 걸 가마솥에 직접 과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화학 첨가물은 전혀 안 넣습니다. 소의 뼈와 고기를 집어넣어서 우려낸 물. 여기 지금 곰탕이잖아요. 제가 그쪽 출신이잖아요. 곰탕으로 유명한 나주곰탕. 지방마다 약간 곰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나주곰탕은 맑은 국물로 유명하잖아요. 예. 여기는 약간 뽀얀 국물 이건데 아무것도 안 넣고 딱 그것만 끓여서 우려낸 국물이에요. 그런데 맛있어. 당연하죠.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 재료가 이렇게 뼈하고 고기만 가지고 우렸는데도 이렇게 고소한 맛이 날까 신기해요. 이보세요. 이건 고소하다 그러면 안 돼요. 구수하다고. 완전 어감 다르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쁜 어감이 있어. 고소하다도 있어. 꽃이다. 정말 구수하죠, 국물이. 네. 이게 저희 어머니가 구워주시던 예전에 곰탕하고 좀 비슷해요. 강화대교 가는 쪽에 있잖아요. 강화대교 바로 가기 전에 이쪽 김포에서 가다 보면 광고에서는 강화에서 김포 방향으로 강화대교를 넘어서 우측에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쪽 수도권에서 강화대교 북쪽에 있는 강화대교를 건너가기 직전에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 연지연 곰탕 옆에는요 우리가 지나가다만 봐도 알아요. 장작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장작으로 때우는 거예요. 이 사장님 성정이 대단하시다고. 예. 네, 그래서 믿을만한 것 같아요. 고집. 네. 근데 우리 엄마가 그 광고를 듣고 하루 정말 연락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야, 연지연곰탕이 맛있냐?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배달해가지고 붙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곰탕을 어디다 쓰느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곰탕은 악몽이 있어요. 남자 아저씨들 부인이 시원하다. 부인이 멀리 여행을 가야 될 때 곰탕 국물 우려놓고 그거 어떻게 먹냐면은 집에서 엄마들이 우린 곰탕은 그 국물에다가 같이 삶았던 고기 수육 좀 들어가고요. 소금하고 후추만 치면서 말아 먹으면 돼요. 파스로 해죠. 그렇지. 대파. 그걸 못해 아빠들이. 근데 요새는 파도 다 잘라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그걸 이렇게 빼서 넣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곰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국밥 이런 거랑 좀 개념이 비슷해가지고 대표적인 국밥이 순대국밥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막 같은 데 가면은 토렴 해가면서 뜨뜻한 국물에 밥 말아서 이렇게 국밥 내온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밥 따로 국 따로 했던 게 따로 국밥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토렴을 다 해야 되니까 손이 많이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한쪽 사람이 밥을 내고 한쪽 사람이 국물을 떠서 따로 냈던 게 그게 6.25 때 나온 따로 국밥. 6.25 때 나온 그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문제는 이 국밥이 이제 놀러 가신 중년 엄마들의 아버지를 연맥이기 이런 게 아니고 자유의 상징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해방된 어머니들의 상징. 9박 10일 동안 먹는다고 생각해봐 축제. 아니 근데 전라도 토종인 우리 아버지도 이 연지연곰탕 맛 보시고 정말 좋아해서 우리 엄마가 이제 부담 없이 여행을 멀리 많이 가십니다. 근데 저 이제 이런 코너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광고 홍보하네 그런데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전 돈 10원도 안 받습니다. 문제는 광고라는 걸 하시는 분들 자체가 우리하고 연대체였거든요, 옛날부터. 그렇죠. 이분들이 군자금 대줘서 우리가 방송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많이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작비 정도만 받는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는데 광고는 광고대로 따로 나가니까 어떤 밀착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매주 이분들은 뭐 한 몇 분들한테 상품으로 드리고 홍보도 더 해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해드리는 거라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곰탕의 활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또 요리 전문가로서 정말 많아요. 첫 번째 라면. 사실 너무 아깝긴 하지. 근데 라면 끓여 드실 때 곰탕 국물로 끓이면 끝내주죠. 첫 번째. 죽이죠. 두 번째 김치찌개. 가장 일반적인 게 김치찌개예요. 맞아요. 최고예요, 최고. 그리고 이제 된장국 끓일 때도 곰탕 국물에 끓이는 거 맛있고요. 이를테면 시원한 국물을 원하시는 분들은 곰탕 그 국물 넣으시면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뭔가 좀 구수한 국물이 원하시는 분들은 곰탕 국물이랑 같이 끓여 먹으면 제일 좋고 제일 좋은 건 곰탕 채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 레시피 더 가르쳐 드릴까요? 그 미역을 불려서 들기름 넣고 달달달달 볶은 다음에 후라이팬에. 미역국! 그렇죠. 그렇게 이거 어마어마해요, 이 맛이. 최고지. 예. 자, 연전 곰탕이었고요. 곰탕은 그렇게 이제 기본 베이스로 가고도 되지만 곰탕만으로 잘 끓여 먹으면 이거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수육 좀 넣고 소면 좀 집어넣고 집에서 밥 말아 먹으면 최고입니다. 원기의 폭에 좋으시고요. 명종님이 이제 혼자 사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좀 꼭 주문해 드시기 바라고요. 야스님? 예. 공개구원 다시 한번 할까요? 두 번째 인생을 원하시는 분. 지금 돌싱이에요? 아니요. 왜 이래? 아니, 나이가 그렇다 보니 돌싱이시라도 좋다. 아니야. 진짜 인생의 전성기는 40대 이후부터예요. 이제 병아리지 뭐. 자, 5분께 연지연 곰탕에서 몇 개 들어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나? 5개 정도 들어있을 거예요. 하나에 8,000원 하는 거. 1인분이라고 좀 표현하고 훨씬 양이 많습니다. 예. 고기도 많이 들어있고. 그 한 박스를 5개 드리는 거예요. 5분께 드리는 거고. 이 다음 에피소드의 중간에 제목과 공지 등에 다 넣겠습니다. 어떤 건지. 그러니까 게시판상에다가 여러분들은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시면 되겠고. 지난주에 나왔던 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쟁률이 셌어요. 일단 고가 제품이기도 했고. 근데 그 황토 발구들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날씨가 계속 추워지면서 야 이거 어쩜 이렇게 때 맞춰서 이런 게 이렇게 이벤트 상품으로 들어왔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막상 발코드 써보니까 그 정말 아이템 좋더라고요. 굉장히 유용한 게요. 그거를 이렇게 평평하게 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쪽 다리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발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시장 같은 데나 이런 데 앉아 계실 분들은 평평하게 해놓으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따뜻한 천 같은 거 하나 깔아 드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유용하고요. 어쨌건. 보통 온풍기나 그 난로 있죠, 발난로. 그런 거는 사실 온도 조절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거리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발구들 이거는 신경을 안 쓰고 있어도 돼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거나 주문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곧 황토 발구들 온돌라이프에 연락드려가지고 배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팟빵 댓글 게시판 창에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시면 이 구수한, 고소하지 않아요. 구수한 연지연 곰탕 5분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십시오. 지난주에도 정답을 쓰신 분이 나왔습니다. 이 사태를 어쩔 거야. 게이트야 이거는. 이번 주 정답은 야수입니다. 아니 지금 오늘이 수능 보는 날인데 시험 문제를 다 정답을 유출하는 사람이 어딨어. 적폐야 이거. 그 정답을 쓰시는 분들은 다음부터는 자격 박탈을 하는 건 어떨까요? 이벤트 참여를 5회 이상 못하게. 그러게. 자, 알겠습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국정원 이야기 좀만 더 하면은 국정원의 돈이 박근혜 청와대로 가서 여론조사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5억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사자가 현기환이었어요.
이 현규환 씨가 검찰에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변호사 선임해야 되니까 좀 미뤄달라 해서 아직 조사를 못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 재밌는 사람이에요. LCT 개발 비리 뇌물수수해가지고 구속 기소됐어. 그리고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또 받았어. 받을 수 있는 거는 부지런하게 다 받았다는 거네요. 돈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LCT 이게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도 비리 규모가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부산 쪽에서는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정가를 뒤집어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뭐 이 사람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 거의 1년 동안 정무수석 재임 당시에 받은 게 지금 매달 5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받은 액수가 너무 적어요. 100만 원이 적어요? 아니 한 달에 1억씩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이 가장 최고 권력층이었다고 보면 등급이 떨어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 금액은 조절할 수는 있지만 작은 돈은 아니죠. 그 정무수석은 사실 핫바지라고 해도 함부로는 못 앉히죠. 그 정치적 급이 있단 말이에요. 청와대가 국회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제 선수라는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최소한 재선 이상 할 것. 보통 요즘에 3선 이런 느낌이잖아요. 최근에 그 청와대 정무수석 전병헌 수석도 3선하고 그 3선 12년 정도는 국회에서 하거나 어쨌든 간에 국회 쪽에 빠삭한 뭔가가 있는 경우. 저는 조윤선은 그렇게 정무수로 그 자리에 앉혔던 것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다고 봐요. 그 전에 장관 막 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 박근혜 주변을 맴도는 향단이 느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가서 여야 두루 만나고 다니면서 협치하는 거예요. 원래 협치하는 자리가 정무수석 자리인데. 그 다음에 정무수석인 김재원. 이 사람도 조만간 소환된다 그러잖아요. 김재원도 털면 당연히 나오겠죠. 엄청나게 나올 사람이에요. 김재원이 박근혜가 그렇게 되고 나서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TK적에 특히 말했던 재보궐선거 통해서 다시 입성했잖아요. 예. 당선 못 될 거 했는데 당선됐던 바로 그 인물이고. 근데 외모 가지고 이렇게 뭐 상상하는 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럼 하지 마. 이게 김재원 씨는 500만 원 작다고 더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국회에 있었던 거 맞죠? 예. 상당히 주술적인데요. 그러니까 그 정무수석이라고 한 자리가 국정원으로부터 돈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청와대 잘 보이려는 노트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무수석은 주로 국회를 상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연결고리가 있는 거라고.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나 그 이명박 정부 안에서 벌어졌던 이 뇌물 사건,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은 보면은 그 각각의 정무수석이나 이런 그 청와대 직원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업무, 고유한 업무 영역에 맞게 돈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무수석에게는 정무수석에 맞는 역할을 위해서 돈이 움직인 거고요. 비서실장한테 또 비서실장한테 맞게 이렇게 각각 직급에 맞게 움직인 돈이 있다고 좀 정황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뭐 프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수석은 국회를 상대를 하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를 하고 하는데 분명히 그 안에서 뭔가 공작이 벌어졌든 청탁이 벌어졌든 뭔가 벌어졌든 분명히 벌어져서 성공했었을 거예요. 수년 동안. 이제 그 꼬리를 잡아내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죠. 사실은. 세월호 참사 발생 20여일이 지난 2014년 5월 초. 침몰 해역엔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 실종자 수색 작업이 사흘 동안 중단돼 온 국민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얼굴 성형시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습니다. 특검은 비선의사 김영재 원장 부부의 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바탕으로 김 원장 부부가 5월 12일과 13일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수사보고서에서 김영재 원장 부부가 12일 저녁 성형시술을 하고 13일 부인 박 씨가 사후 관리를 위해 청와대를 다시 방문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3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전 대통령의 오른쪽 턱엔 멍자국이 있었는데 이게 시술의 증거로 파악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참사 한 달 만인 5월 16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의 대화 자리를 가졌는데 이때 또 다른 피멍 자국이 얼굴에 보였습니다. 특검은 참사 발생 34일 만에 발표한 대국민 사과 담화 전후로도 비선의사 부부의 청와대 시술이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5월 한 달에만 비선의사 부부가 최소 5차례 방문하는 등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침울해 있던 기간에도 박 대통령의 성형시술이 계속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자,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 세월호 참사 이틀 뒤에 성형시술한 것은 맞다. 박영수 특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때 그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있어서 특검 수사 보고서에 그런 게 있고 시술이 확실해 보이는 건 4월 18일이라는 거야. 그렇지만 4월 16일 날 안 했다고 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이게 보톡스라는 게 맞아도 사실은 티가 안 나기 때문에 4월 16일 날 맞았어도 티가 안 났을 수 있어요. 전혀 티가 안 납니다, 이거는. 근데 문제는 4월 16일부터 9일 동안 잡아둔 일정이 4건 뿐이었고요. 그 4건 중에서도 세월호 참사 때문에 뭐 중대본 가고 뭐 어디 가고 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4건 중에 2건이에요. 그러니까 9일 동안 사실상 일정을 거의 안 잡았다고 보면 되죠. 4월 16일 당일날 그 어떤 시술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 치면. 이게 지금 아직 그 확증을 못 잡았기 때문에 했다 안 했다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보세요. 박근혜는 항상 수요일 날 스케줄을 빼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날 4월 16일 날 수요일이었죠. 그리고 24일까지 스케줄을 거의 안 잡았다고 보면 24일이면 그 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특검의 추정은 뭐냐면 김영재 원장이 주선온 비선의사가 네. 4월 18일 날 청와대 인근 커피 전문점에서 신용카드를 썼다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했는데 그 다음 이틀 뒤인 20일 날은 부인 박재윤 씨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이 청와대 방문 사실로 드러났는데 4월 16일 날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4월 18일이면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그렇죠. 네. 특검 보고서는 4월 18일 날은 확실히 했을 거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턱에 있는 주사 자국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리프팅이라서 예. 시술 흔적이 남는 거거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맞고 한 달 후에부터 티가 나는 거기 때문에 맞은 당시에는 전혀 흔적이 없어요. 멍자국이 남는 건가요? 멍자국도 안 남아요. 이게 4월 18일이 금요일이었거든요. 원래 아이들 돌아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4월 18일이. 그리고 사실은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수색도 당일날 다 미루고 아무것도 안 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부가 4월 18일, 4월 19일 가면서 이제 수색에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고 하는 시기인데 그런 엄중한 시기에 정말 이거는 또 생각할수록 열받고 이거 어떻게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쳐 죽이고 싶어. 지금까지 우리가 세월호 이야기를 4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근혜에게 보고된 시간도 거짓말로 조작했다고 하고 저는 최근까지도 그런 생각해 봤었거든요. 그 세월호 당일날 박근혜가 청와대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5시 몇 분에 중대본에 나타나기 전까지. 그 느낌이 가장 느낌적으로 강했어요. 세상에 비밀이 없다 그러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대통령 기록물에도 그 당시에 그것들이 안 남아있다고. 그렇게까지 숨길 일은 사실 아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시술만 받았다면.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건 특검은 팩트에 근거했을 때는 4월 18일 날은 확실하게 시술 받은 게 맞다 이런 뉘앙스고요. 여러저런 정황들로 봤을 때 4월 16일 날도 주사 등을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사실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씨 지금. 근데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 그러면 박근혜는 4월 16일 날 무엇을 했느냐는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슈로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민의 목숨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한 게 없다. 골든타임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정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자, 홍준표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홍준표의 말이 계속 바뀌었죠 지금. 어디까지 갔냐. 특수활동비를 쓰다 보니 돈이 남아서 네. 부인을 줬다. 그거죠. 특수활동비를 직접 준 건 아니고 원쿠션 띄고 갔단 말이에요. 이것을 말을 바꾸다 보니 야당들한테 나눠줬다. 야당 원내대표들한테. 그러니까 야당 대표단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발끈한 거예요. 그거지. 그랬더니 내 차고였어 그랬죠. 근데 기억이 차고를 일으켰다 이렇게. 이건 홍준표는 그러니까 성완종 그 리스트에 의한 뇌물수수 건과 별건으로 지금 문제를 자기 스스로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쵸. 예.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예. 계속 거짓말을 나와가지고 본인이 지금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스테비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스테비코인 어떻게 되죠? 넘어져요.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 친박 핵심들이랑 같이 쓸려가지 않을까. 갑자기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 판결 날짜를 잡아요. 홍준표가 최근에 그런 말을 했던 거는 그런 건 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올 조짐이 이제 보이는 거고. 그 유죄가 나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유죄만을 바라기 때문에 만약에 무죄가 난다거나 그러면 좀 낭패가 되는 거긴 하지만 홍준표가 이렇게 지금 사실은 우리는 이거를 이슈를 날마다 정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엄중한지 모르는데 정권을 빼앗긴 세력이 자기들이 비리가 엄청 있는데 검찰이 여기저기를 들쑤셔.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말도 안 되는 어그로를 끌면서
계속해서 뭐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하면서 또 계속 어그로를 끌지만 비리라는 게 대부분 개인 비리예요. 홍준표가 그러니까 원내대표에 있거나 누구 정무수석 자리에 있거나 당대표 자리에 있거나 무슨 법사위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돈을 받았으면 받았지 어떤 사람들이 소문나게 뇌물을 단체로 받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뇌물이 걸려있는 사람들은 불안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홍준표만 앞에서 막 떠들고 있지 나머지는 다 조용하잖아요. 떠드는 사람은 홍준표하고 장제원 대변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장제원 두 사람만 떠들고 있어요. 제가 한 5년 만에 그 당시 용어를 내가 들고 나온 게 IBM이에요. 이미 버린 몸. 이왕 2판 4판 이렇게 된 거니까 그냥 한번 질러보는 거지. 불안불안하다고요. 홍준표 입장에서. 근데 국회 올해 예산 기준에 특수활동비가 81억이고 업무 추진비 따로 있어서 70억이래요.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니까 좀 이상해 보이는데 사실 기존에는 뭐 판공비, 업무 추진비 이렇게 해서 이제 별도 예산이 있었죠. 그 세비 외에. 근데 이게 국회 특수활동비 자체를 만약에 없애버리면 문제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비리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이게 특수활동비의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은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게 판공비, 예전에도 판공비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종이 돈으로 갖다 줬어요. 보통 우리가 그 급여를 주거나 돈 거래를 할 때는 이체를 하잖아요. 요즘은 가게 가서 물건 살 때도 현금 없으면 지금 바로 그 계좌로 넣어드릴게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입금을 해주잖아요. 네. 이런 시대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규정된 세비 외에 특수활동비는 국회 사무처에서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현금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증은 넣지는 않는데 의무가 없어요. 그거는. 누구한테 줬냐는 나온다는 거예요. 예. 네. 국회 사무처에서 이제 각 원내대표나 상임위원장한테 돈을 주는 것까지는 국회 사무처에서 기록을 하죠. 근데 그 상임위원장이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쓸 때는 그 기록이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상임위 간사들한테 이렇게 분배를 하거나 정책 그 개발비로 이제 용역 계약을 맺거나 할 때 이제 뭐 일괄 계약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쓰는데 홍준표처럼 쓰는 경우는 흔한 건 아니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부도덕해서 그래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국회 특수활동비나 업무 추진비는 이렇게 쓰일 거예요. 첫 번째는 국회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들, 그리고 각 당 원내대표들 그런 정도 나갈 겁니다. 예. 이 건에 관련해서 지금 홍준표가 팩트가 틀린 말들을 페이스북에 쏟아냈더니 이제 사람들이나 언론으로부터 두든 게 맞았잖아요. 그랬는데 쉬지를 않아요. 굽히지를 않아. 초지일관 똑같은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25년 전에 용어로 쓰면 백설공주네요. 백만이 설설공주인 공포의 주동아리. 페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저씨. 홍준표가 페북에 이렇게 썼어요. 이 정권 출범 후 3, 4분기와 4, 4분기에 검찰 수사 특수활동비는 상납한 100여억 중 50억으로 추산되므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최소한 50억 원 정도는 상납하고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 이 논리는 정말 거지 같아. 거지 같아요. 창피하다. 정말 이거 틀린 팩트를 갖고 아니 그렇게 지적질을 당했으면 좀 지적질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베트남의 인터넷 환경이 좋구나. 와이파이가 잘 잡히는구나. 이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완전 개소리죠. 이해가 안 가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을 둘러보러 갔어. 뭐 하고 있을까? 난 진짜 궁금해. 페이스북에 어떤 분들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너 거기서 뭐 하러 갔니? 홍준표 아들이 삼성전자 다니지 않나요? 그때 홍준표 아들이 삼성 황제 취업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당시에 이렇게 비자금이나 이렇게 너무 억이라는 말이 쉽게 나올 정도로 다들 막 이렇게 한 몫씩 챙기고 이랬을 때인데 가장 국민이 힘들었을 때는 이 9년이었잖아요. 특히나 송파 세모녀가 있었던 그때 당시에 이 집권 여당과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저는 야당 시절에 그 국회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지만 제가 제일 두려웠던 점이 그거였어요. 국회라는 공간이 실제 세상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세상이 어려운 사람이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국회 안에서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큰 돈이 오고 가고 서류상에 작으면은 1,000억, 많으면은 뭐 쉽게 조 단위 그 돈들을 너무 쉽게 보기 때문에 뭔가 현실 세계하고 점점 떨어져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TV에서 이런 걸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돈잔치가 일어나고 있을 때 2012년 독일 대통령이 사퇴를 했었는데 그때 그 이유들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을 짓기 위해서 사업가인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은 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갚아요. 근데 그때 일반 대출 금리보다 1% 낮게 대출을 받았다. 이게 사퇴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돈을 안 낸 것도 아니고 금리를 1% 낮게 받았다는 게. 근데 거기에는 이제 약간 거짓말을 했던 부분이 또 연결돼서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근데 논란의 시작점이 0.5% 뭐 1% 이런 그 특혜를 받았다고 사실은 물러나게 만드는 시작점이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뭐 아직 멀었죠. 솔직히 말씀 이건 뭐 국민의 세금 특사활동비로 나왔는데 남으니까 마누라 갖다 줬어. 이걸 이 사람은 도대체 이 썩은 멘탈 백설공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감동하셨을 거야. 어때 저런 용어를 기억하고 있지? IBM 백설공주. 자,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예, 오늘 제 왼손잡이 단도직입적으로 팍 들어가 버릴게요. 네. 우리 역사상 왼손잡이들 중에 좀 길이 남을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서 왔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항상 이렇게 순위 조사를 할 때 어디서 하든 누가 하든 어느 시대에 하든 항상 이 사람은 분야에서 1등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절대 안 변하고. 그게 누구예요? 지미 핸드릭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제일 위대한 기타리스트를 꼽아라. 그러면 무조건 지미 핸드릭스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1등 올라갔다가 2등 내려갔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만 오로지 딱 지미 핸드릭스인데 이 사람이 이제 29살에 죽었잖아요. 참 더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뭐 기타를 완성한 사람이란 말도 있고 또 대표적인 게 이 사람이 이제 왼손으로 기타를 쳤는데 맞아요. 예. 보통 이제 왼손 기타를 따로 만들어서 치는데 이 사람은 오른손 기타를 돌려서 메고 줄만 위아래를 바꿨어요. 그 사람 누구죠? 무한도전에 나왔던 미국 헐리우드 코미디 배우 있잖아요. 잭 블랙. 잭 블랙. 예, 잭 블랙. 잭 블랙이 예. 자기 형제랑 만들었던 영화 기타리스트의 전설을 찾아가는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그 흥행한 영화는 아닌데 거기에 그 주요 테마가 예. 지미 핸드릭스가 쳤던 그 기타 핀 거 있죠. 예. 그거를 찾아가는 게 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락이나 음악, 서양 음악에서 지미 핸드릭스는 그렇죠. 거의 신의 반열에 있는 그렇죠. 그런 예. 그 정도죠. 예. 예, 지미 핸드릭스. 그래서 지미 핸드릭스 아까도 저희 스튜디오 오면서 계속 듣고 왔는데 지미 핸드릭스 음악을 좀 들으면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게 모든 게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따라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그 신중현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지미 핸드릭스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자기 사이키델릭 음악을 하는데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죽은 사람인데요. 음악가 중에 데이빗 보이가 있습니다. 예. 이제 데이빗 보이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이제 퀸하고 같이 이제 만든 언더 프레셔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대단해요. 이 언더 프레셔라는 노래가 너무 압박을 받아가지고 뭐 가정도 파괴되고 관계도 파괴되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은 뭐냐? 사랑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발표된 날짜가요. 1981년 10월 26일이에요. 11.6입니다. 예. 근데 이제 횟수는 다르죠. 근데 이제 가사도 너무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찾아보니까 정말 지난 9년 동안에 그때가 막 불현듯이 막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광명을 찾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83년도에는 이제 뭐 렛츠 댄스라는 노래가 또 나와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음악가죠. 데이빗 보이. 자, 세 번째는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총을 맞고도 전력 질주해 군사 분계선을 넘은 귀순병사는 자유의 집 서쪽 담장 아래 쓰러졌습니다. 오후 3시 55분쯤 귀순병사를 향해 JSA 간부 3명이 포복 접근하는 모습이 열상 감시 장비 TOD 영상에 보입니다. 이어 JSA 경비대대 중사 2명이 포복으로 귀순병사에게 접근하고 대대장인 권영환 중령은 제자리에서 상황을 주시합니다. 권 중령은 구조작전을 현장 지휘하며 두 중사를 엄호한 겁니다. 두 중사는 재빨리 귀순병사를 끌고 나온 뒤 권 중령과 함께 귀순병사를 차량에 태워 후송합니다. 유엔사는 권 중령이 굉장한 용기를 보여줬다면서 현장 대처도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UNC commander endorses the actions of the tactical leaders on the ground because they de-escalated this uncertain and ambiguous situation at the JSA. 하지만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고 총탄도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총을 맞고도 전력 질주해 군사 분계선을 넘은 귀순 병사는 자유의 집 서쪽 담장 아래 쓰러졌습니다. 오후 3시 55분쯤 귀순 병사를 향해 JSA 간부 3명이 포복 접근하는 모습이 열상 감시 장비 TOD 영상에 보입니다. 이어 JSA 경비대대 중사 2명이 포복으로 귀순 병사에게 접근하고 대대장인 권영환 중령은 제자리에서 상황을 주시합니다. 권 중령은 구조작전을 현장 지휘하며 두 중사를 엄호한 겁니다. 두 중사는 재빨리 귀순 병사를 끌고 나온 뒤 권 중령과 함께 귀순 병사를 차량에 태워 후송합니다. 유엔사는 권 중령이 굉장한 용기를 보여줬다면서 현장 대처도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UNC commander endorses the actions of the tactical leaders on the ground because they de-escalated this uncertain and ambiguous situation at the JSA. 하지만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고 총탄도 군사 분계선 남쪽으로 날아왔는데도 경비대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게 적절했냐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쪽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경고 사격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인 교전 수칙일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어 유엔사 교전 수칙 개정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됩니다. 지난 16일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비통한 표정으로 세월호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수색을 요구하는 건 무리라면서 목포 신항을 떠나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통하며 힘들지만 이제 가족을 가슴에 묻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수습자 장례식도 18일부터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 하루 전인 17일 오전 백실구역의 진흙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뼈 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유해 발굴단 관계자는 사람 뼈로 추정된다며 해수부 현장수습본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수습본부 책임자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다른 데 알리지 말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뼈가 발견되면 밀수자 가족, 유가족, 그리고 선저위에 통보를 해요. 근데 저희한테도 전혀 연락이 없었어요. 해수부는 미수습자 가족과 다른 유가족들은 물론 하루 2차례 현장 수색 상황을 알리는 보도자료에도 유해 발견 사실을 포함시키지 않아 그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상납한 특수활동비의 사용처 규명과 관련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상납받은 40억 원 대부분을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최 씨는 거부했습니다. 최 씨 측은 앞으로의 조사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상납자금의 사용처 가운데 하나로 최 씨를 지목하고 최 씨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의상 제작비와 삼성동 사저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대납한 만큼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 씨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일정은 아직 조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할 때 중간 단계에서 여러 번 조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활비 사적 유용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는 관련자 수사가 마무리된 뒤 진행될 전망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7명이나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은 말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헨리 포드, 에디슨, 뭐 반스 앤 노블의 반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와 산업을 완전히 주도했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취재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성공의 원리를 13가지로 적어놓고 책으로 냈어요. 그게 이제 Think and Grow Rich라는 건데요. 지금 나폴레온 힐 재단이 아직도 있고 성공 세미나 같은 것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성공 세미나 뭐 하는 것들 많잖아요. 거기에 뿌리가 여기에 있어요. 예,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이런 책이 영창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도 번역은 돼 있는데 좀 그저 그런 것 같고요. 인터넷에 보면 이거는 이제 저작권이 풀렸어요. 풀렸기 때문에 원본을 PDF로 다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왠지 약초님 예. 원본으로 봤을 것 같아요. 네, 네 봤죠. 어떻게 해야 성공해요?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부자가 되리라. 근데 하루에 그냥 생각하면 돼요? 하루에 몇 번이요? 근데 Think and Grow Rich를 보면은 그래 좀 현실적인 게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열정이에요, 열정. 디자이어. 제일 열정하고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확실한 목표. 13가지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확실한 목표. 예,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돼 있어요. 열정과 확실한 목표. 그게 기도하는 방법하고도 연관 있지 않아요? 이게요, 사실은 기독교에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예, 이게 들어와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거의 기독교판이 누구냐 하면 조엘 오스틴이에요. 그리고 이게 방송 쪽으로 나가면 오프라 윈프리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크릿. 예, 예, 그거예요. 그게 원조고 요거 밑에 또 하나 더 있어요. Think and Grow Rich 말고 더 Science of Getting Rich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더 원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조엘 오스틴의 강의라던가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다운받아서까지 봤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되게 달콤하거든요. 이 예.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가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이 사람이 강연을 듣는 동안에는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많이 고생을 했었잖아요. 근데 일단은 마음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크릿에 나온 사람 중에 밥 프록터라는 사람은 항상 그 얘기하는 게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 그러는데 의식으로는 뭔가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무의식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 거야 하면서도 실제로 속에서는 아니겠지 하는 거. 근데 요게 삶의 자세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뭘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삶의 자세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얘기한 게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면 뭐 아르바이트든 뭐든 누가 뭘 나를 써주겠느냐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게 밑에 깔려 있으니까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 거냐.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면서 살겠다라는 마음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조엘 오스틴에 대해서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은데 이제 그 사람의 장점만 하나 얘기하자면 단점도 많은데요. 겉과 속은 안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노골적으로 성공해라 그러거든요. 그냥. 맞아요. 노골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여러분 뭐 우리가 뭘 섬겨야 됩니다라든지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라든지 뭐 어쩌고 하잖아요. 좋게. 예. 포장하고 뒤에서 호박씩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앞에서 아예 목사는 잘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버리거든요. 긍정의 힘. 긍정의 힘. 맞아요. 베스트셀러. 예,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 부분은.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부석적으로 나온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도 있죠. 그래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은 해야죠, 항상.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좋게 보면 좋게 보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요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는 그러고 뒤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 뭐 교회 세습 문제 난 그쪽도 보면은 하나킴. 예. 하나님. 예. 뭐 머슴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이제 좀 가까이서 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웃기네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셨다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 봤고 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같이 다녔어요. 예, 하나님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 김사만 목사 아들이라는 분이랑 같이 예, 학교에. 아. 근데 저희하고 동기인지 1년 선후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96년도에 제가 들어갔는데 새까만 무쏘를 타고 다니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때도 학교에서도 제가 명성교회 아들이야 이런 거 사람들이 다 아나요? 다 알죠. 다 알고 얘기하죠. 야, 저 누구 아들이야? 이렇게 하죠. 금수저니까. 무쏘. 그 당시 무쏘는 부자예요. 예. 무쏘. 근데 이제 뭐 최근에 뭐 김동호 목사도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뭐 목사들은 성골이고 장로 아들은 진골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흑수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은요 그것도 못 끼어요. 저 같은 사람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독도라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은. 독도. 아무도 없는 거. 완전 아웃사이더. 예, 흑수저도 아니고 완전히 혼자서 헤쳐나가야 되는 사람. 이건 독도라 그래요. 천연기념물. 거의 그 정도죠. 근데 실제로 교회에서 너무 그런 일이 많고 불합리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땐 차라리 조엘 오스틴이 낫다는 거예요, 전혀. 아예 노골적으로 까잖아요, 자기는. 나 스포츠카 뭐 페라리 타고 다녀 이러거든요. 1년에 100억인가 받는데요. 엄청 돈 많이 받아요. 예, 돈 엄청 벌거든요. 뭐 책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뭐 방송에 뭐. 근데 그거를 당연하지. 세상에 나왔는데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힘들게 살면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뭐 그냥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고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판단할 수 있으니까. 깔끔하죠. 근데 왜 여기서 갑자기 말을. 제가 질문을 해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 야수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앨런 튜링이 왼손잡이죠. 예. 그건 누구예요? 튜링 굉장히 섹시한 사람이죠. 예. 이 사람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얼마 전에요. 이미테이션 게임. 베네딕트 캄버비치. 예. 키라 나이틀리하고 나온. 지금 그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죠. 그렇죠. 와우. 그 독일의 그 암호책의 이니그마를 풀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왼손잡이이기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동성애자로 이제 커밍아웃 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차별을 받고 나중에 거세를 당하게 되잖아요. 화학적 거세. 화학적 거세를 당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비관을 하고 청산가리에 묻은 사과를 먹고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플의 사과가 그거냐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많았죠. 근데 아니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야수님? 그게 자살은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예, 왜냐면은 알려지기를 그렇게 알려졌죠. 앨런 튜링이 그러니까 보안상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그 앨런 튜링이 이니그마를 풀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패전국에서는 이제 암살 대상 1호였죠. 그렇죠. 그러기도 했고 이 사람이 앨런 튜링의 머릿속에 미국을 위시한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겼던 나라들의 보안 시스템이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함부로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그 앨런 튜링이 영국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영국은 동성애 자체가 불법이었거든요. 그랬어요. 법으로 금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앨런 튜링이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한테 계속 이제 배신을 당하니까 이제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 자체가 죄가 돼가지고 일종의 구금 상태에 들어간 거죠. 맞아요. 그래서 자살했다는 썰이 있는 거지 실제로는 어떻게 된지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어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는 이제 누구죠? 애플 스티브 잡스가 뭐 그래서 애플의 한쪽 베어 묵은 저 그림을 그렸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것도 확실치는 않아요. 그것도 그죠? 예, 그것도 확실치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왼손잡이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 우리 언어 자체가 이제 왼손잡이 뭐 왼쪽 이거를 좀 안 좋게 보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고 서양에도 그래요. 근데 언어적으로 봐도 그런 게 영어에 이제 덱스터러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민한, 손이 뭐 기술이 좋은 이런 거. 근데 그게 이제 라틴어 덱스터에서 왔다고는 하는데 라틴어 이전에 그리스어에서 사실은 온 거예요. 덱시오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덱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오른쪽이에요. 그리고 왼쪽은 유오니모스예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이렇게 다른데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말을 이렇게 넣고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이래서 상대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오른쪽은 좋은 거, 왼쪽은 나쁜 거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서양 세계나 이런데 이제 정신 세계를 좀 지배하고 있는 게 뭐 성서적 세계관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셈족 언어에서 나온 성서적 언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성서에서 나왔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사회 문화가 그쪽으로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서라는 것도 그 시대의 언어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언어와 문화가 들어가서 오히려 이데올로기가 주입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가지고 있던 이데올로기, 좌우를 나누고 선악을 나눠가지고 한쪽을 선으로 만들고 한쪽을 악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차별할 구실을 만드는 거죠. 뇌 구조를 바꾼 다음에. 옛날에 그거 많이 들었었잖아요. 레드헌터. 레드헌터 아시죠? 그러니까 좌경인 사람들 잡는. 그러니까 좌파 잡는 사람. 레드헌터.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레드헌터 개념도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 새날 방송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저희 작은 이모님이 그 좌파 방송이가 그러시는 거예요. 빙고 그러죠. 네. 맞아요. 제가 맞습니다 그랬죠. 근데 머릿속에 다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우좌.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엄격히 말해서 좌파도 없잖아요. 예, 뭐 우리 진보 측도 사실은 중도밖에 안 되잖아요. 외국 맞아요. 나가면요. 네, 스펙트럼 자체가 우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기독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뭐 기장 같은 경우 막 나간다고 하지만 외국 나가면 완전 보수예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대적인 개념인데
절대적인 개념으로 머릿속에 탁 집어넣어 놓고 거기다 모든 것을 조작하고 만들어버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도 저는 사실은 그런 거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원래 반반이라고 하던데요. 그 애들 보면은 원래 이제 왼손 오른손 거의 반반이라고 하더라고요. 확률적으로 그럴 수 다큐멘터리 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쪽만 쓰도록 유도를 하는 거니까. 예. 그 유도하니까 실제적으로는 계산을 하면 한 10%, 12%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도 김건희 씨 말대로 아예 그냥 모든 것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계산을 하면 반반이 나올 텐데 이미 이제 문화에서 뭐 부모 가정에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렇게 뭔가를 뇌 구조를 바꾸고 사상을 바꿔가지고 좀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의 음모가 있네요. 예. 이 약초님이 그동안 이렇게 방송을 해오시면서 약초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까요? 달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달력에 보시면 약초님 초상화가 있어요. 굉장히 약초님스럽습니다. 약초 그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약초. 도라지. 예. 그 사진을 제 딸한테 사진을 보고 제 딸이 그린 거예요. 네. 멋있어요. 오늘 네버엔딩 스토리 마치면서요. 다시 한번 새날 달력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금액에 상관없으니까 새날베스트.com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총을 맞고도 전력 질주해 군사 분계선을 넘은 귀순 병사는 자유의 집 서쪽 담장 아래 쓰러졌습니다. 오후 3시 55분쯤 귀순 병사를 향해 JSA 간부 3명이 포복 접근하는 모습이 열상 감시 장비 TOD 영상에 보입니다. 이어 JSA 경비대대 중사 2명이 포복으로 귀순 병사에게 접근하고 대대장인 권영환 중령은 제자리에서 상황을 주시합니다. 권 중령은 구조 작전을 현장 지휘하며 두 중사를 엄호한 겁니다. 두 중사는 재빨리 귀순 병사를 끌고 나온 뒤 권 중령과 함께 귀순 병사를 차량에 태워 후송합니다. 유엔사는 권 중령이 굉장한 용기를 보여줬다면서 현장 대처도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UNC commander endorses the actions of the tactical leaders on the ground because they de-escalated this uncertain and ambiguous situation at the JSA. 하지만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고 총탄도 군사 분계선 남쪽으로 날아왔는데도 경비대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게 적절했냐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쪽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경고 사격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인 교전 수칙일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어 유엔사 교전 수칙 개정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됩니다. 지난 16일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비통한 표정으로 세월호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수색을 요구하는 건 무리라면서 목포 신항을 떠나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통하며 힘들지만 이제 가족을 가슴에 묻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수습자 장례식도 18일부터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 하루 전인 17일 오전 백실구역의 진흙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뼈 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유해 발굴단 관계자는 사람 뼈로 추정된다며 해수부 현장수습본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수습본부 책임자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다른 데 알리지 말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뼈가 발견되면 밀수자 가족, 유가족, 그리고 선저위에 통보를 해요. 근데 저희한테도 전혀 연락이 없었어요. 해수부는 미수습자 가족과 다른 유가족들은 물론 하루 2차례 현장 수색 상황을 알리는 보도자료에도 유해 발견 사실을 포함시키지 않아 그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상납한 특수활동비의 사용처 규명과 관련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상납받은 40억 원 대부분을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최 씨는 거부했습니다. 최 씨 측은 앞으로의 조사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상납자금의 사용처 가운데 하나로 최 씨를 지목하고 최 씨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의상 제작비와 삼성동 사저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대납한 만큼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 씨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일정은 아직 조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할 때 중간 단계에서 여러 번 조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활비 사적 유용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는 관련자 수사가 마무리된 뒤 진행될 전망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11월 2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날짜가 재밌지 않아요? 11월 22일 1122 1땡 2땡. 참, 네. 뭐 좀 놀아보셨나봐요. 당황하는 거 봐. 아 진짜 과거엔 좀 놀았죠. 옛날에 안 논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투도 쳤다는 거죠? 화투뿐이겠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렇구나. 어쨌건 1등 2등은 화투 용어잖아요. 왜 도박을 해요? 그렇게 하려면 하우스를 해야죠. 그래야 돈을 확실히 벌지. 하죠. 개평 뜯는 거 아니죠? 아, 그 하우스? 그렇지. 방 제공해주고. 아, 이건 죄질이 더 커서 하우스 제공은 그냥 하우스에 가서 하죠. 네. 어쨌든 간에 11월 22일 1땡 2땡1 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한때 좀 놀았다는 유명종님. 안녕하세요. 유명종입니다. 일명 에어포스원. 에어포스원답게 좀. 안녕하세요. 유명종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야수님. 안녕하세요. 지금도 놀고 있는 야수입니다. 아, 논다는 얘기. 네. 난 백수인 줄 알고. 하우스 제공해요? 아, 우리 집도 하우스고 여러 가지 하우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 남자들이요 결혼 안 한 친구가 하나 있으면 마누라랑 싸웠을 때 갈 집이 하나 있으면 딱 좋죠. 네. 그런 용도로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혼 안 하고 있는 친구 네. 있으면 좋고. 야수님이 혼자인데요.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만원이신 분들 많이 연락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자, 다음에 이 아저씨들 사이에서 섬 같잖아요. 외로이 떠있는 섬, 무인도 같은 느낌. 한때 놀지 못한 게 한이 되고 있는 마차 인사드립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댓글들 이야기인데, 마차님이 너무 내가 분량을 안 준다는 거야. 정말 억울하죠, 내 입장에서. 이 토론 프로라고 하는 건 막 끼어들면 되거든요. 본인이 오빠들한테 양보하고 있는데요. 나보고 어쩌라고. 그 댓글 말씀하시니까 이제 봤던 거 꼭 하나 읽어드리고 싶네요. 우리 푸나 하고 싶은 거 다 해. 감사합니다. 예. 자, 어쨌건 그 마차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마차님이 진행하는 프로들을 드리기도 하는데 워낙에 양보심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코로 방구 끼실래? 냄새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라도 양보를 하려고 하길래 내가 다른 거라도 읽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단 한 사람도 없어. 말 못하게 하는 사람은.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제가 가만히 있어도 괜찮았을 텐데. 더 이상 넘어가면 재수가 없어져요. 자, 어쨌건 세 분 나오셨고요. 저는 푸른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우리 푸나 하고 싶은 거 다 해. 팟캐스트의 문재인. 그만하시죠. 그건 좀 민망하다. 농담이었고요. 그런데 달력 이제 마무리해야죠, 이제 거의. 예, 이번 주 마감입니다. 사진을 넣고 싶건 안 넣고 싶건. 사진 안 넣으셔도 되고 사진 넣으셔도 되고. 문제는 사진이 아니고 내가 이 정권 교체 이후에 우리가 새로 만드는 달력에 뭔가 의미 있는 걸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새날베스트.com 그리고 세월호 기억 저장소에 더 크게 후원을 하고 싶으신 분은 예. 펀딩 마감 후에 조금 더 인상된 가격으로 구입하셔도 됩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만들고 있는 달력인데요. 사실 이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달력 나오면 그때 하나 사지 뭐. 펀딩은 뭐래? 펀딩이 뭐래? 막 주식 증서라 주는 줄 알고 겁내실 필요는 없고요. 그 양식 새가 날아든다 팟빵 새가 날아든다 공지사항 보시면은 거기에 직접 누르고 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새날베스트.com을 딱 타고 가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달력 접수만 받는데 예, 예. 거기에 쓰라고 하는 것만 대충 쓰시고 그 계좌번호로 입금만 하시면 끝이에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메시지 쓰고 싶은 거 쓰고 안 쓰고 싶어도 안 쓰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방송하는 사람, 방송 듣는 사람 또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림들이 이렇게 같이 섞여져서 만들어지는 달력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소송하면서 지금 외롭게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 전달된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고요. 기회는요 항상 오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뭔가 손을 내밀 때 저는 그때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세월호에서 유골이 발견됐는데 그 기다림도 지쳤고 또 국민 세금 쓴다는 문제 같은 걸로 온갖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제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이제 마지막 5분 남았죠. 네. 그분들이 이제 빈 관으로 장례식까지 치르고 난 뒤에 그 장례식 이전에 세월호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골이 나왔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선체조사이라는 기구가 세월호 수색하면서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선체조사위원회에 통보를 안 하고 숨겼다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해수부의 소속이죠. 현장수습본부 김현태 부본부장이 이게 알리지 못하게 막았대요. 결국은 해수부인데 우리 때 착각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행정부의 모든 게 다 바뀌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 세월호를 담당해왔던 해수부 직원들은 그대로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장관만 바뀐 상태인 상황인데 무슨 의도로 그걸 알리지 않았는지 가족들은 떠나려고 하고 인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세월호 수색하기 못할 정도가 되니까 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세월호를 직립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빈 관으로 이제 장례식을 치렀던 거예요. 유골 대신에 유품을 집어넣고. 만약에 그 사이에 유골이 발견됐다고 그러면 선체 수색 계속해야 된다는 여론이 또 몰려들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감춘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하신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세월호 대통령이라고 할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진상조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24일 날 국회에서 제2기 특조위 관련된 법 이게 통과되느냐 마느냐까지 연결돼 있는 부분에서 잠정적으로 기다려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호 유골이 발견됐는데 은폐를 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아까 명종님이 말씀하신 그 김현태 부본부장 있죠. 그 부분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책임질 테니 유골 수습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한테 그렇게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겠지만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왜 그랬는지도 되게 궁금한데 네. 지금 김영춘 장관은 이 사람을 그냥 오늘 바로 해임을 해버렸어요. 예, 보직 해임 된 거예요. 네, 보직 해임. 그렇지만 해임을 했다고. 상상이 있는 게 그냥 보이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웃긴 놈들이야. 거기다 화살표를 걸어놔야 돼. 박정희는 이승만에게 디스, 김영삼 대통령은 박정희에게 디스 이렇게. 아이고 거기다가 참 이런 걸 건다는 게 좀 웃긴 것이고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국정원장들 수사하는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JTBC 보도라든지 등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국정원장들끼리 상납 확인. 국정원장이 그만두는 그 다음 국정원장한테 그거 주셨냐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하고 있냐고. 인수인계를 하는 그런 짓도 확인됐고요. 더 골 때리는 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병기는요 국정원장으로 하던 그 바로 당시에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바로 비서실장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 발표가 났으니까 이제 인수인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정원에서 1억 원을 또 받아서 나가. 보도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쓰면은 챙겨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개인 비리설도 사실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냐 싶어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착했어? 하다못해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도 처먹는 거를 우리는 왜? 그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 1대1 매칭설 1억을 주면 나도 1억을 가지고 예. 공평하게 예. 이명박의 반띵 정신 그런 거죠. 예. 이게 전형적으로 이런 그 사실들을 보면 전형적으로 매관 매직 더하기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로 집어넣는 이런 부패한 공직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임명돼. 근데 그날 바로 1억을 들고 나갔어. 줬나 안 줬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비서실장 발표 당일 1억 챙겨 나갔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선시대의 탕관오리들이 엽전을 이렇게 막 쌓아두고 했던 그런 그림만 우리가 상상했지. 이 시대에 현금을 이렇게 챙겨 들고 나갈 거라는 거를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병기가 비서실장으로 발표된 당일날 1억을 챙겨나갔다는 거는요. 아, 이거 확정됐으니까, 아, 약속대로 잘해줘서 고마워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을 거고요.
그 전에 이거보다 더 큰 돈이 움직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30억은 출처를 몰라. 그렇죠. 분명히 개인비리 있을 거예요.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네, 상식적으로. 뇌물을 계속해서 갖다 바치던 놈들이 자기 돈 욕심 없었겠냐고. 그러니까. 그건 있을 거고. 추가로 정치권에 또 얼마가 들어갔냐도 있을 거고. 1억을 5만 원권으로 그 생각해봐도 부피가 상당해요. 얼마 안 된다면서요. 그래도 이렇게 그 가방에 그 무게를 한번 상상해 보면 500만 원짜리 20뭉치. 예, 묵직한 느낌은 들죠. 이게 자기 손으로 직접 들고 나갔다는 그 그림 자체가 너무 찌질하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들고 나갔다는 거, 직접 들고 나갔다는 거는 분명히 인사에 감사하다는 인사의 느낌이 확 와요. 당일날 가지고 나갔다는 건 이거는 다른 용도가 없어요. 아니면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입마이 포켓하겠다?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쓰임새가. 그러니까 청와대로 상납하는 거였으면 거기에 무슨 간부들을 기조실장 이런 사람들이 배달했잖아요. 본인이 왜 갖고 나가냐고. 임명된 날이니까. 청와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기념으로 직접? 아니,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가 가는 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대통령님 잠깐 보십시오. 그렇죠. 그거 아니었으면, 제 생각에 그거 아니었으면, 이제 나도 이 큰 돈을 중얼오르는 시대가 끝났구나. 그럼 이제 앞으로라도 받아야 될 입장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들고 나가야지. 그 보도를 보면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을 직원 격려비로 썼다고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국정원 그 당시의 관계자들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뭐야? 이건 제가 보기에 개인 착복이에요. 그러니까 눈먼 돈이어서 직원들 격려비를 썼다고 했는데 직원들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이게 이병기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개인이 착복한 거예요. 와, 이거 1억이면 1억부터는 이게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지는데. 총체적으로 썩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야, 뭐 이런 세력이 다 있냐 싶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인간들이 나라를 국정을 운영을 했으니 대한민국이 그동안 제 모양 제 꼴로 돌아갔겠어요. 모든 것이 다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그 집단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대한민국을 운영을 했으니 제대로 돌아갔겠냐고요. 그러니 이런 자들의 눈에 세월호가 눈에 보이겠어요. 천안함이 눈에 보이겠어요. 무엇이 눈에 보이겠냐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들 이익 외에는. 그랬던 집단들인 거죠. 너무 지금 참담하고 처참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9년 동안 이렇게 망가져 왔구나. 이런 것을 진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순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상품이 걸린 이벤트 하나 하겠습니다. 줄 서 계셔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랑치고 가지 뭔가 않고. 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넣어야겠네요. 예. 계속 게시판에 이메일 남기는 거 말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가장 공평하긴 하죠. 예. 예. 이번 주 이벤트 상품은 연지연 곰탕입니다. 오. 이런 것이다. 네. 그래서 그 김영삼 대통령 2주기 그리고 이번에 이제 차남 현철 씨도 이번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그 선거 같이 이제 운동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쪽에서는 뭐 사실 뭐 고인 그 추도식에 가서 뭐 싫은 소리 할 필요 있냐 뭐 그 정도 선에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정말 크게 잘한 거 그리고 정말 크게 잘못한 게 동시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잘한 거 자체가 이제 그 금융실명제나 부동산 실명제나 그 폭력 조직들하고의 그 범죄와의 전쟁. 예, 그게 노태우 전두환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해서 이렇게 치안이 자리 잡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그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죠. 김영삼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큰 획을 그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전두환 노태우 처벌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저는 하나회를 해산시켰다는 거라고 봐요. 금실제도 있지. 금융실명제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회를 해산시키면서 해체시키면서 정치 군인들이 정치에 깊숙이 들어왔던 그 관행들을 완전히 없애버린 그런 하나의 최초의 사건이라고 보고요. 그 이후로 사실은 군인들이 정치색을 띠면서 움직인 애들이 전형적인 움직인 애들이 이번에 다 달려들어간 남재준을 비롯한 이런 얘네들이죠. 그래서 하나회 척결이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던 한 28년 정도 군부 독재가 됐었잖아요. 대한민국 역사가. 박정희 이후로 노태우까지. 그렇게 한 28년, 30년을 군부 독재 시절을 겪으면서 쌓여왔던 강고한 권력. 그게 바로 곧 육사 출신의 군인 권력이었거든요. 예. 그 군인 권력을 군인은 군인의 몫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치색을 띠는 하나회를 완전히 해산시켜버린 저는 그게 가장 큰 공이라고 보고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좀 찬찬히 봐야 될 게 아까 야수님 말씀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한다지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인 문재인이 아니라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이 누군가를 추모하는 곳에 갔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둬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움직이는 하나하나의 동선은 곧 정치적인 행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봉화마을에서도 추모식에 가서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까지는 안 오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잖아요. 그것이 대통령이 움직이는 동선이 하나하나가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김영삼 대통령 그 2주기 추모식에 갔다는 것은 그분의 쌓아왔던 정치 자산과 정치 지형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촛불혁명 정부에서 그 부분을 끌어안아서 하나의 모멘텀으로 삼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고요. 이것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지난 10월 26일 날 박정희 묘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던 거야. 안 갔잖아요. 그런 하나의 그 행보 하나를 우리가 정치인 문재인 더하기 정치 집단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줘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의 행보로 인해서.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은 IMF라고 하죠. 근데요, 그 IMF의 책임의 사실상 3분의 2 이상은 전 정권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구조에 오랜 시간 동안에 적폐가 쌓이면서 결국 그걸 못 막아낸 거에 좀 가깝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어쩌면 김영삼 선구자였다고 봐요. 3당 합당 욕 엄청 먹고 그래서 코남이 고립되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준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 검찰한테 수사해라고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졌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이 말년에 욕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 사실 젊은 시절에 정치하던 모습들을 쭉 복귀해보면은 정말 멋있게 하신 분인 건 맞거든요.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사진 걸었잖아요. 자기네 당에 배출한 대통령이라고. 근데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을 걸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4명은 안 걸었단 말이에요. 왜 안 걸었지? 그 사람들이 가장 셌던 것 같은데. 일단 부끄럽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2명은 대통령 직위가 박탈됐고요. 그렇죠. 한 명은 탄핵됐고요. 그렇죠. 한 명은 지금 범죄 수사 선상에 있어요. 네. 더 열받는 건 뭔지 알아? 장제원이 이렇게 말했다? 늦었지만 자유한국당은 대통령님을 흠모하고 대통령님의 정의롭고 고귀한 민주주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존영을 중앙당사와 국회 당대표실 그리고 시도당에 걸었다. 보수가 무척 힘든 때다.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셨던 기계와 불굴의 의지로 보수 세력을 반드시 결집하고 재건하겠다. 이놈이 당이 당나라 당인 게 이런 거예요. 박정희는 이승만을 엄청 깠어요. 뭐냐고 뭐 경제가 없네 어쩌고저쩌고. 다 아시다시피 김영삼은 박정희를 엄청 깠어요. 이 세 사람들을 탄 당사의 바로 옆에 사진으로 걸어놓고 있는 게 웃기고. 땅 속에서 벌떡 일어나겠네. 왜 이런 거 있잖아. 세 명이 거기서 그 영혼이 있다면 거기 세 명이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울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한 3명의 우리 대통령들은 일단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서로가 안쓰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랐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두 분의 유지랄까 업적들을 따르겠다는 게 확연하게 보이잖아요. 특히 외교정책이나 경제정책들을 보면 두 대통령의 연장선. 이 사람이 책임을 다 안 지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조사를 해서 왜 그랬는지 이유가 뭔지를 파헤쳐야죠. 그렇게 하겠죠. 네. 이 사람이 기존의 해수부 공무원이었다고 하면 뭐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6월 발견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겠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네. 이유가 있겠죠.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것 때문에 선체 조사를 중단한 해 만에 이런 문제만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난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손목뼈 한 점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거 한 점뿐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수부 전체적으로 암묵적으로 뭔가 형성되어 있는 뭔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 김현태 부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올라온 게시물들을 보니까 503호 때부터 계속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푸른나무님 말씀대로 장관만 바뀐 거예요, 해수부가. 그 실무자들은 그냥 계속 있는 것 같고. 장관들은 본인들이 장관이 되고 나면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제일 잘할 테니까라고 유명하지만 어쩌면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은 세월호의 의혹에 대해서 다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체조사위원회건 뭐건 간에 구성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로 세월호에 제기된 의혹들을 다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세월호 문제는 유가족 분들이 저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투쟁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의혹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안일하게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고 뭔가를 맡긴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말 격노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청와대하고
지금 해수부의 입장이 둘 다 나왔는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미수습자 수습은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닌 온 국민의 염원인데 이렇게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고 유가족과 국민들께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 대변인 박수현. 예. 그래서 해수부 장관의 입장문까지 나왔거든요. 이거 엄중한 사건이라서 지금. 먼저 이번 일로 다시 한번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7일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는 그동안 선체에서 수거된 반출물 세척 과정에서 1차 현장 감식 결과 사람뼈로 추정되는 뼈 한 점을 발견하고도 뒤늦게 선체조사위원회와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리고 22일에야 국가수의 DNA 감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해당 책임자를 보직 해임한 후 본부 대기 조치하고 감사관실을 통해 관련 조치가 지연된 부분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련자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전체 수습 과정을 돌아보도록 하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김명춘.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믿는데요. 아직도 바뀌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그 부분에 분노를 표시합니다. 방송은 오늘이요. 김영삼 전 대통령 2주기 추모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방송하는 녹음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다녀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국립현충원에 급히 가서 그 흔적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만 괜히 설레고. 원래 대통령이 움직인 동선에서는 흔적을 남기면 안 돼요. 아우 심각해. 문재인 대통령은 문민정부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3당 합당 이전과 이후. 실제로 지금 정치 지형은 3당 합당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예. 여론조사가 뭐건. 그런 면에서 홍준표도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사진을 걸었잖아요. YS의 정치적 유산을 누가 가져오느냐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성패랑 연관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호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심해도 될 수준이 좀 됐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의식하고 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김영삼 대통령은 3당 합당으로 정말 많은 욕을 먹었죠. 네. 그런데 취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인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네, 그렇죠. 예. 그 시절에 그분이 남긴 유명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 그분은 초심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합당하고 노태우로부터 이 사람 대통령 돼도 괜찮겠네 정도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난 뒤에 대통령 되자마자 전두환 노태우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엄청난 적폐를 청산해 준 거거든요. 그게 김영삼 대통령의 가치라고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김영삼이 없었다면 김대중도 없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창과 대선에서 붙을 때 김영삼이 이회창 자기 당 편을 들어줬다면 대통령 못 됐을지도 몰라요. 각종 사건들이 있었죠. 온놈이나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상황에서 보면 김영삼의 가치는 굉장히 대단한 것이다. 굉장히